일단 제가 지금 복귀하고 처음 방송입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저거 안 하나요? 뭐죠? 안녕하세요. 아예 라이브는 그런 거 안 해도 네. 돼요. 저 복귀하고 첫 방송인가요? 복귀하고 첫 방송 맞죠? 예. 아 네. 예, 왜냐면 하키미는 다른 친구랑 윤효상이라고 그 과거에 그 더 챔피언 그 잡지 편집인도 했었고 꼴닷컴에서 라리가 맡아서 했던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하키미 얘기랑 그리고 풋볼 드래프트라고 그 라리가의 그 프리츠바이터상 같은 거 있거든요. 아, 예, 알아요. 예, 매년 뽑는 그 베스트 11을 뽑는 그거 있는데 예, 그거 관련해서 했는데 그거는 왜냐면 시일성이랑 그렇게 관련이 없는 거다 보니까 황덕현 해설위원이 이제 12월에도 한번 또 장기간 빠지거든요. 저 졸라 오래 빠집니다. 예. 이제 12월에 중순에 2주 빠졌다가 예. 한 4일 쉬고 이제 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죠. 예. U23 챔피언십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올림픽 대표팀이 결승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귀국일이 1월 26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쟁겨놓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 방송을 그동안 또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해서 압축해 좀 쟁여놓고 있는 입장이고 뭐라고 해야지? 제가 이번에 소집과 정우영 선수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프라이브루크 뭐 이제 경기 좀 뭐 어떠냐 뭐 이런 거 좀 물어봤는데 그냥 본인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주전 자리를 좀 따겠다는 굉장히 굳은 의지를 좀 밝히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카이님 그 가연 씨는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분 나오려면요 복면하고 나와야 돼요. 가연 씨가 누구죠? 그 예전에 그 푸스바마이스터 같이 했던 그거 제가 독일 분데스리가 방송 팟캐스트 했었거든요. 네. 푸스바마이스터라고 거기서 이제 조금 그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던 샬케 팬인 여자 바이에른과 샬케 팬인 여자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자기는 1코 하고 다니기 때문에 주변에 본인의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1코가 뭐예요? 일반인 코스프레를 1코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인 코스프레. 저도 그 친구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일베 코스프레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1코라는 단어도 그 친구한테 처음 들었었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십덕상 뭐 이런 것도 처음 들었었고. 십덕상은 그거죠. 그러니까 얼굴 상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얼굴상이 뭐 그 덕질을 하기 좋게 생긴 상을 뭐 십덕상이라고 한다고. 덕후인가 오덕 삘이 좀 난다는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덕질할 포인트가 있는 그 쥘레를 귀엽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쥘레가 어딜 봐서 귀엽고 그러니까 십덕상이라는 거예요. 십덕상이 뭐냐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십덕상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척하더니 아는 거 팬코 유행어밖에 없구만. 근데 뭐 유행어가 맞나요? 모르죠. 예, 사실 뭐 저도. 근데 황덕현 해설위원 나이 생각보다 많이 젊은 편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근데 저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나이 들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보인다는 반응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한 20대 한 중후반 정도? 이 정도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레이카이님이 굉장히 좋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얼빠인데 대중적이지 않은 얼빠상을 십덕상이라고 한다네요.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하니까 더 알아듣기 쉽겠네요.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을 때는 여전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었는데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저는 이제 대표팀 소집에서 돌아왔고 김효민 기자님은 이제 기자 본업에 이제 좀 충실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라이브도 못했었고 방송도 예전에 이제 저희 둘이 항상 주마다 이제 촬영을 할 때보다는 이제 올라오는 빈도가 아무래도 좀 적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11월에 한번 더 소집이 있거든요. 그때 전까지는 또 이제 한번 열심히 방송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2가지 주제를 정도로 이제 놓고 토론은 아니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제목에 써있듯이 이 박터지는 분데스리가 이 상위권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라리가 관련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부진을 좀 이 주제로 잡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사실 라리가도 그러니까 분데스도 박터지지만 라리가도 어느 한 팀이 그렇게 뚜렷하게 앞서가고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든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대현 의원님. 네, 저도 저 안녕하고요. 여러분도 안녕하시죠? 그럼 이제 저희 한번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갈까요? 그냥 나갈까요? 네, 박수 한번 치고 하시죠. 자, 지금 분데스리가 순위표를 먼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순위표보다 이제 먼저
지난 8라운드 조금 결과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이것만 봐더라도 알겠지만은 먼저 그 프랑크푸르트가 레버쿠젠한테 3대0 대승 거두면서 이제 조금 그 상위 9개 팀 경쟁에 끼어들었고요. 저 저기 봤거든요. 예. 저 오늘 새벽에 레버쿠젠 거 해야 돼가지고 예. 봤는데 근데 프랑크푸르트 잘하더라고요. 네, 프랑크푸르트 괜찮게 잘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가 메넨글라드바흐한테 1대0 승리. 이거는 뭐 어느 팀이 이겨도 뭐 만약 메넨글라드바흐가 이겼으면 조금 치고 올라가는 거였지만은 네. 예, 도르트문트가 1대0 승리하면서 도르트문트가 다시 이제 승점 1점 차로 상위권 이거 1위 추격에 나섰고요. 가장 이제 이변이 아우크스부르크한테 바이에른 뮌헨이 2대2 무승부로 그친 거. 그렇죠. 우니온 베를린이랑 프라이부르크도 좀 그렇지 않나요?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프라이부르크는 솔직히 말하면 그 경기력적인 지표 같은 네. 것들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우니온 네. 베를린이 올 시즌 약간 고춧가루 부대 같은 느낌 아닙니까? 도르트문트가 어디 이기지 않았어요? 아니요, 도르트문트 이긴 건 아니고요. 예, 우니온 베를린이요? 네. 잠깐만, 우니온 베를린이 도르트문트한테 이겼던 거? 뭐 아닌데? 2승인가 그러는데 아무튼 예, 도르트문트한테 이겼어, 맞아. 3대1, 3대1. 약간 예, 고춧가루 부대 같은 그런 느낌. 맞다, 3대1, 3대1.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저기서 또 뭐야, 그러니까 어쨌건 바이에른 뮌헨이 아우크스부르크한테 비겼을 때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실점을 했고요. 네. 경기 종료 1분 전에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2가 됐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샬케가 이겼으면은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호펜하임한테 0대2로 패하면서 호펜하임이 최근 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에서 크라마리치가 마침내 부상해서 복귀해서 원래 그 전반기 뛰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바로 지난 라운드에 와가지고서는 복귀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역시 호펜하임은 크라마리치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예, 그러면서 샬케는 다 차려진 밥상을 걷어쳤죠.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개판이구만 분데스리가도.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현재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이렇게 하고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뭐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분데스리가 테이블입니다. 1위 메넨글라드바흐 승점 16점, 2위 볼프스부르크 승점 16점 동률입니다. 네. 1, 2위가. 그리고 이제 3위 바이에른 뮌헨 승점 15점, 4위 도르트문트 승점 15점, 5위 라이프치히 승점 15점. 여기까지 이제 승점 동률입니다. 그다음에 6위 프라이부르크 승점 14점, 7위 샬케 승점 14점, 8위 프랑크푸르트 승점 14점, 그리고 9위 레버쿠젠 승점 14점. 이렇게 또 승점 동률로 1위부터 9위까지의 승점이 단 2점 차. 이게 범위를 조금 넓히면은 호펜하임까지도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5점 차밖에 안 나고 네. 호펜하임까지도 5점 차밖에 안 나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촘촘하게 있거든요. 지금 미친 듯이 촘촘하게 역대급으로 촘촘하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뭐 분데스리가 그러니까 독일 현지 언론들은 그러니까 9개 팀의 타이틀 레이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유례를 찰 수 없는 역대급 그 순위 경쟁 이런 식으로 보도들이 나올 정도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조금 현재 순위 경쟁이 지나칠 정도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잠깐만 이걸 그만 어떻게 누르고 밑에 아니요 그 오른쪽 하지 말고 밑에 누르고 리무브 저 밑에. 여기 리모컨.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분데스리가 공식 그 트위터에서도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짠 이제 9위까지의 승점이네요. 하프 오브 팀스 in the league are currently in the race 해가지고 절반의 그러니까 전체 리그의 절반의 팀들이 우승 레이스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적었죠. 예. 뭐 어쨌든 이렇게 본 것처럼 지금 한 9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뭐 아직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뭐 우승의 가시권에 들어 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제 1위 자리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놓고 되게 지금 박터지게 싸우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이 어떻게 보면 분데스리가 양강이라고 좀 했을 때 뮌헨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를 사실 이 시즌 전에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영입이 상당히 잘 됐었고 근데 뭐 아무래도 그 생각만큼은 선전해주지 못하면서 뮌헨, 도르트문트 동시에 미끄러짐에 따라서 아래 팀들이 좀 더 추격하는 양상으로 이 초반 레이스는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위부터 한 팀씩 조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그 메넨글라드바흐 포메이션 두 판만 올릴게요. 뭐 다른 건 안 올리고 포메이션 두 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넨글라드바흐 포메이션 두 판인데요. 먼저 그 메넨글라드바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441을 가장 즐겨 사용하긴 해요. 감독 네. 자체가 다이아몬드 441을 가장 선호하다 보니까 마르코 로제 감독이 여기에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433 포메이션이나 아니면 4231 포메이션 4231을 요새는 조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4231을 쓸 때는 베네스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서고 플레아가 톱 그리고 마르키스 티랑하고 엠볼로가 좌우 측면 뭐 이런 식으로 서기도 하고 엠볼로가 그 스위스 엠볼로죠? 예, 네. 톱이 계속 바뀌어요. 티랑하고 플레이하고 엠볼로하고 그럼 한 명이 사실상 얘네 셋은 그냥 위치 가리지 않고 뛴다고 보면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건 뭐 이 그 다이아 사사이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 감독이 제가 전번에 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프리뷰를 전망했었을 때 그 로제 감독이 클롭과 그리고 또 투엘의 애제자라고 했잖아요.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예, 얘기했죠. 그래서 그 둘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클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겐 프레싱을 써요. 네. 개겐 프레싱을 쓸 때 뭐 이제 여기에 뭐 튀랑하고 플레아가 개겐 프레싱을 쓸 때 이게 그가 좀 측면 커버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투톱이 좌우로 많이 벌려줘요. 그래서 측면 수비를 얘네들이 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원을 강하게 가져가고 이쪽이 다 전체적으로 프레싱을 높게 가져가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다이아몬드 442가 그 투엘이 마인츠 시절에 가장 많이 쓰던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로제가 수석 코치를 했던 게 그 투엘 마인츠 시절에 이제 코치를 했었던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이아 사사이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시에는 엠볼로가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형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엠볼로도 톱까지 거의 올라가고 또 이제 다이아몬드 442의 특성상 측면 수비수들이 측면 공격을 사실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라이너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순간적으로 파이브 톱처럼 형태를 가져가기도 할 정도로 되게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모양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건 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의 장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주포 플레이어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뭐 엠볼로, 튀랑에 그리고 또 이제 헤어만 그리고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주장 슈틴들, 하파엘 그리고 트라오레, 파비안 존슨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격 카드도 많고요. 개성도 다양해요. 제각각의 개성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것 좀 지우고. 그러니까 그 메넨글라드바흐가 원래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하인케스하고 이제 뭐 알란 시몬센하고 이 그 황금기 네. 1960, 70년대 그 황금기 시절 제외하면은 전통적으로 공격수가 약점이 있었던 팀이거든요. 정통파 공격수도 없고 좀 그런 편이었다 보니까 메넨글라드바흐가 그래서 뭐 마르코 로이스가 최전방 투톱으로 서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가 투톱을 예전에 과거에 많이 썼던 이유는 정통파 공격수가 없어서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세우는 형태로 갔었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공격 쪽에 상당히 다양한 카드들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베스트 11의 짜임새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뭐 아까 그 포메이션 도판 보여드렸으면은 뭐 알겠지만은 딱히 뭐 어디 이렇게 뭐 모난 데가 없을 정도로 좀 괜찮은 선수단을 베스트 11에서는 약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좀 좋은 선수단을 구축했거든요. 그나마 그 약점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였는데 이제 라이너 데려와가지고 여기서도 상당히 강점을 보이게 됐고 베네스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 것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는 좀 기대 이하였어가지고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이제 홀슈타인 킬로 임대를 갔었어요. 근데 후반기 때 홀슈타인 킬로 임대 갔는데 홀슈타인 킬에서 임대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게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계기가 됐고요. 뭐 공격의 팀답게 그 하위권 팀 상대로 5전 전승으로 확실하게 이겨야 되는 경기들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전문 중앙 수비수가 엘베디하고 긴터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수비수 제일 백업인 얀추케는 원래 측면 수비수 출신으로
177cm의 단신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긴터가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긴터가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얀추케가 이제 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어쨌건 뭐 그런 식의 문제점이 있고 지난 시즌에도 맨앤글라드바흐가 전반기 때 굉장히 잘 나갔어요. 16라운드까지 2위 달리고 있고 이랬었거든요. 하지만은 결국 이 중앙 수비수 뎁스 문제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하면은 무너지는 문제점을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후반기 때 뒷심 부족으로 내려갔던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이제 다이아몬드 442 포메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창의적인 패스 찔러준 원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측면 공격이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 찔러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한데 그런 선수가 그 사실상 베네스에 조금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런 창의적인 패스를 그런 측면에서 퀴상스가 그러니까 땡깡 부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게 맨헨글라드바흐 입장에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퀴상스가 있었으면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스타일상 이놈 도리어 바이에른 뮌헨 가가지고 2군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키패스 부분에서 팀 내에서 1위가 라이너 측면 수비수인 경기당 2회거든요. 평균 2회. 그리고 또 2위가 플레야 최전방 공격수인 그 정도로 좀 창의적인 패스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격의 팀답게 강팀에게 약합니다. 뭐 그러니까 샬케전은 무승부에 그쳤고요. 라이프치히하고 도르트문트한테 패했다는 게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티랑과 플레아가 저 측면을 이렇게 넓게 벌려선다고 하셨는데 예. 저 후보님이 뭔가 약간 아틀레티코스럽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플랫형 442를 많이 쓰잖아요. 선호하죠. 예, 플랫형 442를 쓰고 뭐 그러니까 측면이 좁히고 뭐 중앙이 벌리고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어쨌건 그 기본적인 전형의 차이는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예. 공격진의 틀은 어느 정도 비슷하나 예. 기본 전형의 그 차이점은 있다. 예. 아 그리고 헤어만 괜찮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헤어만 지금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 지난 시즌까지 헤어만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이후에 원래 그 로이스의 후계자로 유명했거든요. 로이스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유명했었는데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계속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차라리 그러니까 톱 쪽에 서고 하다 보니까 더 낫다고요. 예전에 측면 미드필더로 서거나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그 측면 미드필더는 스피드라던가 그 많이 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약점 후 십자인대 파열 이후 약점 후 지역이 됐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좋아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아마 한 10시 정도 해서 끝낼 거예요. 네, 그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프스부르크 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볼프스부르크 포메이션입니다. 3-4-2-1 포메이션을 쓰고 있고요. 예. 뭐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뭐 여기 브룩스가 부상당하기 전, 또 이제 슐라거가 부상당하기 전, 카스테스가 부상당하기 전,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부상당하기 전에는 이런 포진으로 섰었습니다. 일단 그 베코르스트하고 브레칼로하고 빅토르가 공격을 맡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슐라거하고 아놀드가 미드필더를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브룩스 길라보기가 그래서 여기서 후방 빌드업의 리더 역할을 맡았었고, 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슐라거가 장기 부상 후 아웃되고 또 브루스도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카스테스도 장기 부상 후 아웃, 그러면 세 명이 아웃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길라보기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갔고요. 아무래도 미드필더 자원이 하나 사라졌으니까요. 길라보기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브룩스의 자리에 티저랑이 메웠고 그리고 이제 부르마가 원래 이 선수가 거의 전력의 선수였거든요. 지난 시즌에 그래서 뭐 임대로 뛰기도 하고 했었는데 부르마가 길라보기가 올라갔으니까 중앙 수비수 쓰이기 시작했는데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요새 조금 중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공격 쪽에 브레칼로 옆에 주앙 빅토르가 있었는데 빅토르가
원래 그 글라스너 현재 그 볼프스부르크 감독 글라스너의 그 린치 시절 애지자이자 글라스너의 에이스였거든요. 근데 너무 초반에 안 좋은 모습들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엔 메흐메디가 조금 중용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먼저 그 볼프스부르크의 장점을 얘기하자면요. 5실점 후 최소 실점 1입니다. 그 역시나 이제 백스리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비적인 안정감이 그렇죠. 강하다 보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뭐 그 길라보기도 수비수 썼었다고 했었죠. 그것도 이제 크노에, 티저랑, 브룩스, 부루마, 그 은바부 그 바제에서 영입한 선수 있거든요. 그 측면 윙백하고 센터백을 모두 설 수 있는데 은바부까지 다양한 중앙 수비수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상을 당해도 수비 쪽은 메우기가 상당히 거의 용이에요. 로테이션이 잘 예, 돌아간다. 그 누가 나와도 안정적일 정도로 수비의 안정감에 있어서는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거기다 이제 만약에 슐라거가 다시 뭐 부상에서 복귀한다면 길라보기도 내려오게 되면은 그럼 조금 더 이제 패스적인 부분에서도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겠죠. 아무래도 현재는 길라보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패스가 조금 후방 빌드업적인 부분에서는 슐라거가 있을 때보다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쨌건 예, 원래 볼프스부르크는 제가 예전에도 그 라이브 때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뭐라고 했죠? 근본이 없는 팀, 뭐 예. 대책 없는 공격 축구하는 팀, 뭐 이랬었는데 볼프스부르크 구단 역사상 이렇게 수비적으로 강한 적은 처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수비적인 안정감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전체적으로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 덕에 볼프스부르크가 유럽 5대 리그 팀들 중에서 유벤투스와 함께 공식 대회 무패를 기록 중인 두 팀입니다. 왜냐면 리버풀은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패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폴리한테. 그러다 보니까 딱 두 팀이 무패거든요. 현재 근데 예, 거기에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끼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 이제 전력 질주도 1894회로 최다고요. 달리기 5839회로 2위고요. 볼 경합 868회로 2위고요. 활동량 938.1km로 5위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많이 뛰고 많이 부딪히고 하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단점은요. 공격에 있어서는 최전방 원톱 베코르스트의 그 의존도가 상당히 심해요. 베코르스트가 현재 그 5골 2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 그 베코르스트 의존도가 크고 그 뒤를 이제 브레칼로가 그나마 2골 3도움을 받쳐주고 있긴 한데요. 나머지 한 자리가 너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선수들이. 사실 볼프스부르크는 우승권에 도전하기는 조금 떨어지는 팀 아닙니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그럼 있죠. 이제 좀 중위권에서 상위권 한 이 정도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팀들은 저렇게 확실하게 킬러가 있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킬러가 있는 게 장점이라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양날의 검인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주변 자원들의 득점도가 떨어지고 의존도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그만큼 전방에서 얘한테 주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베코스트는 원래 이미 지난 시즌에도 많은 네. 골을 넣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어쨌건 지난 시즌에도 6위를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유로파리그의 진출권을 획득했잖아요. 네.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노려야 되는 팀인 거잖아요. 네. 그걸 노리기 위해서는 공격 그 득점 루트가 조금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조금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좀 최악의 단점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받쳐줘야 되는 건 있다라는 그 정도인가요? 조금 그러면? 더 올라서기 위해서 챔피언스리그 권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그 베코스트 외에는 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예, 그 부분들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공격에서의 창의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브레컬러는 조금 보면은 측면으로 많이 파거나 좀 빠른 스피드로 가서 해결하는 선수다 보니까 베코르스트는 많이 부딪히면서 이제 전방에서 골을 넣는 선수기도 하고 여기 메흐메디도 그러니까 뭐 창의적인 선수 아니거든요. 이 선수도 좀 많이 뛰고 좀 개처럼 뛰고 그러면서 전방에서 부딪혀주는 공격수 유형이다 보니까 원래 그 역할을 그가 빅토르가 해줘야 돼요. 글라스너의 에즈자인 빅토르가 해줘야 되는데 빅토르가 단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부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러면은 결국은 베코스트만 조금 견제를 하면은 득점 루트가 너무
뻑뻑해진다는 거죠. 공격 자체가 지나치게 뻑뻑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일정이 쉬웠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라이프치히전이 처음으로 그 상위 10위 이내의 팀과 만난 거였습니다. 게다가 그 외에는 거기 다 하위권 팀들 만났었거든요. 거기다가 그 공격의 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4승 3무예요. 그러니까 약팀을 좀 제대로 못 두드러 팬다. 예. 라이프치히에게 비긴 건 수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승격팀인 파더볼은 그리고 또 이제 하위권인 뒤세도르프, 호펜하임 같은 팀에게 비긴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일정이 쉬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다 오는 주말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이후에는 죽음의 일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강팀과의 연전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군요. 예. 뭐 근데 저는 라이프치히전이 솔직히 말하면 얘네한테는 시험 테스트 무대가 될 거라고 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라이프치히전 이전까지는 다 쉬운 팀들만 만났으니까 수비의 안정감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안정감인가 그거에 대한 것들이 첫 테스트 무대라고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 강팀하고의 일정에서 버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예.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 이 팀이 세 번째로 언급이 된다는 게 약간 어색하긴 한데 바이에른 뮌헨이죠. 예. 먼저 이거는 쿠티뉴가 오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라바가 부상 당하기 전까지. 이 도판을 좀 이쪽으로 옮겨주시죠. 어느 쪽이요? 왜냐면 저는 경청하는 입장인데 계속 저만 잡히니까 그래요? 네,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거는 그 쿠티뉴가 오기 전 그리고 또 이제 알라바가 부상 당하기 전에 선발 라인업이었거든요. 예, 뭐 기본적으로 4-2-3-1에 파바르가 측면에 좀 많이 섰었고요. 그리고 킴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많이 전진됐었고요. 네. 그리고 밀러가 중앙 공격 미드필더로 나오는 알라바 당연히 뭐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갔었는데요. 근데 이제 쿠티뉴가 오고 그리고 알라바가 부상을 당하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쿠티뉴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계속 중용되기 시작했고 제자리를 찾아왔군요. 예, 그 알라바 부상 당한 부분에서 파바르가 이제 왼쪽 측면 수비수로 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톨리소가 상당히 중용을 받기 시작을 했죠. 예, 근데 톨리소가 좀 상당히 못하는 문제들을 보이긴 했었죠. 잠시만요. 멍 PD님이 슈퍼챗을 보냈는데 왜 화면에 안 보시는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요? 이게 알림이 안 왜 화면에 안 보시는가라고 하시거든요. 슈퍼챗 어떻게 보죠? 원래 이런 거 알림 올 텐데. 일단 하시죠. 네. 예, 어쨌건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중용해서 쓰긴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뭐 장점 하면은 뭐 일단 공격 관련 지표는 전부 1위죠. 어떤 거건 간에 예, 공격과 관련된 심지어 골대 맞춘 그것도 뭐 가장 많습니다. 6회로 가장 많을 정도로 공격 관련 지표는 당연히 뭐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선수 몇몇 화려하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우승 후보 1순위죠. 뭐 솔직히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뭐 장점은 딱히 그렇게 얘기할 게 없잖아요. 다들 뭐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예,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미쳐 날뛰고 있죠. 레반도프스키 지금 유럽 5대 리그에서 2019년 들어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메시보다도 더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2019년. 메시가 좀 주춤하죠. 예. 어제 2019년은 메날도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레반도프스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하지만은 이제 잠시만요. 이거 얘기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의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이제 시즌 프리뷰 방송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선수층이 24인으로 레버쿠젠과 함께 가장 적습니다. 심지어 골키퍼가 4명입니다. 필드 플레이어는 20명입니다. 레버쿠젠은 골키퍼 3명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필드 플레이어는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선수층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경우 줄레가 이제 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판까지 파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즌 아웃에 유로 2020 출전도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필드 플레이어 숫자 자체가 너무 적어요.
거기다가 이것 때문에 거기다가 코바치 감독이 로테이션을 너무 안 돌리고 있어요. 실제 현재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에 출전시킨 선수 숫자가 19명으로 레버쿠젠과 함께 가장 적고요. 게다가 레반도프스키하고 킴미히하고 파바르하고 그리고 노이어하고 줄레 이렇게 5명의 선수는 전경기 선발 출전이거든요. 8경기 전경기 선발 출전인데요. 이게 유럽 대항전 참가하는 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에 해당해요. 로테이션을 안 돌렸다는 소리거든요. 거기다 쿠티뉴도 바이에른 뮌헨에 와가지고 이제는 거의 전경기 다 선발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줄레 장기 부상에는 좀 그 여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안 돌려요. 너무 지나치게. 로테이션을 좀 돌려야 되는데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은 당연히 로테이션은 기본인 거거든요. 근데 약팀을 만나건 뭘 만나건 A매치 끝나고 나서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다 보니까 좀 여기에 문제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수비도 10실점으로 최소 실점 공동 6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참고로 뒤세돌프 감독인 푼켈이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3년에 바이에른은 하인케사에서 한 시즌 동안 단 17실점. 이거 정확하게는 18실점입니다. 푼켈 감독이 조금 얘기 잘못한 건데요. 어쨌건, 17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는데, 당시 바이에른은 로벤과 리베리까지도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했다. 이것이 바이에른이 트래블을 달성했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최근 2년간의 바이에른은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좋은 수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벌써 17점인 거니까요. 그 정도 그러니까 수비에 상당히 조금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일정이 힘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일정이 샬케하고 라이프치히 제외하면은 하위권 팀들을 만났거든요. 그럼에도 호펜하임한테 패하고 아우크스부르크한테 무승부에 그친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얘기인즉슨 바이에른은 앞으로 힘든 팀들을 만날 거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힘든 팀들과 경기에서도 이렇게 특히나 이제 줄레가 장기 부상으로 아웃됐는데 중앙 수비에 믿으면은 줄레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